여기가 어디라고 민간인 계집이 함부로 길을 막아. 당장 꺼지지 못해. 무궁화 3개를 단 대령이 민간인 복장의 여성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꺼낸 신분증에는 별 3개 중장 계급장이 선명했습니다. 과연 이 대령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38세 최연소 여성 군단장의 등장이 부패한 군단에 몰고 온 폭풍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겨울 새벽 5시.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육군 제25보 병사단 사령부 정문 앞에 검은색 관용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다. 차량 번호판에는 육군을 상징하는 표식이 선명했지만 일반 승용차와 다를 바 없는 외관이었다. 헤드라이트가 꺼지고 운전석 문이 열렸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한 명의 여성이 내렸다. 그녀는 곧게 뻗은 자세로 사단 정문을 바라보았다. 키 170cm의 늘씬한 체구의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풍기는 기운은 예사롭지 않았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과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서 풍기는 날카로움은 오랜 시간 실전을 겪은 군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은하린. 대한민국 육군 제7군단장의 새로 부임한 중장이었다. 38이라는 나이에 별 3개를 단 그녀는 육군 역사상 최연소 중장이자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었다.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707 특수임무단에서 10년을 복무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고 그 후 빠른 속도로 진급을 거듭해 이 자리까지 올랐다. 하지만 그녀가 맡게 된 제7군단은 결코 명예로운 자리가 아니었다. 육군 내부에서는 이미 소문이 자자했다. 제7군단 예하 부대들의 기강 해이와 부정부패, 훈련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특히 제25보 병사단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부대로 꼽혔다. 몇 달 전에는 병사 급식비 횡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방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은하리는 그래서 부임 첫날부터 수행원도 대동하지 않고 민간인 복장으로 현장을 찾기로 결심했다. 공식적인 부임식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먼저 부대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화려한 환영식과 보고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정문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이었다. 반대편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모두 4명이었는데 그중 3명은 이등병 계급장을 단 젊은 병사들이었고 맨 앞에 선 한 명은 무궁화 3개를 단 대령이었다. 새벽 5시에 부대 밖에서 돌아오는 장교라니. 더군다나 그들에게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은하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일부러 정문 한가운데에 서서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다. 대령은 처음에는 그녀를 보지 못한 듯 계속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술에 취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군복 단추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저기요. 은하린이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령이 그제야 그녀를 발견하고 멈춰섰다. 그는 코트를 입은 은하린을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뭐야 당신? 대령의 목소리는 술에 절어 있었다. 그는 은하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새벽부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민간인이 함부로 서 있어? 은하린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대령을 자극했다. 그는 한 발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못 들었어? 여기 군사시설 앞이야. 신분증 내놔봐. 뭐하러 온 건데? 은하린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신분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대령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게 순서 아닌가요? 현역 장교가 근무 시간에 음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함께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표정으로 은하린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폭발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당신이 감히 나한테? 그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무궁화 3개의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게 보여? 대령이야 대령. 제72보병 연대를 지휘하는 연대장이라고. 근데 당신 같은 민간인이 감히 나한테 따져. 뒤에 서 있던 병사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도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대령에게 뭐라고 할 수 없었다. 은하리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펼쳐 대령의 눈앞에 내밀었다. 제대로 보십시오. 가죽 지갑 안에는 군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신분증에는 은하린의 사진과 함께 계급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중장. 별 3개를 가진 중장. 제7군단장 은하린. 대령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는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신분증을 바라보았다.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중장. 군단장. 그것도 자신이 소속된 제7군단의 새 군단장. 그것도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새벽에 민간인 복장으로 자신 앞에 서 있다. 이건 말도 안 돼. 대령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뒤에 있던 병사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창백한 얼굴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은하리는 신분증을 도로 집어넣고 대령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영화의 칼날처럼 차가웠다. 독고철 대령. 그녀가 대령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다. 독고철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네, 군단장님. 지금 몇 시입니까? 새벽 5시입니다. 연대장이 새벽 5시에 술에 취한 채 부대로 복귀하는 것이 군 기강에 부합하는 행동입니까? 독고철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은하린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부대 병력을 개인 수행원처럼 대동하고 외출을 했군요. 이 병사들은 당신의 사병입니까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군입니까? 죄송합니다. 독고철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은하리는 냉정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닙니다. 당신 뒤에 있는 병사들에게 하십시오. 근무 시간에 개인 심부름을 시킨 것에 대해서. 독고철은 뒤를 돌아보았다. 3명의 병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독고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은하리는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직도 차렷 자세를 유지한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편히 하세요. 당신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편한 자세를 취했다. 은하리는 다시 독고철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독고철 대령. 당신은 지금부터 제72보병 연대장 직에서 보직 해임됩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군단 참모부로 출두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처분이 결정될 것입니다. 독고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군단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십시오.
은하린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군인이 무릎 꿇는 모습은 보기 싫습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애원이 아니라 반성입니다. 내일 군단 본부에서 뵙겠습니다. 은하린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정문 초소로 향했고 초소 근무자는 황급히 경례를 붙였다. 은하린은 경례를 받으며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독고철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이었다. 은하린은 사단 사령부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부패하고 썩어 있는 이 군단을 바로잡기 위한 긴 전쟁의 시작. 그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을지, 얼마나 많은 적이 생길지. 하지만 은하린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언제나 옳은 일을 위해 싸워왔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었다. 사령부 건물 앞에 도착한 은하린은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5시 30분. 공식적인 근무 시작 시간은 오전 9시였지만 그녀는 이미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건물 입구로 걸어 들어갔다. 경비병이 다시 경례를 붙였고 은하린은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수고하십니다요. 그리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제7군단의 새로운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별 3개를 단 여전사의 시대. 부패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관철하는 군인의 시대. 은하린 중장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독고철 대령과의 첫 대면 이후 사흘이 지났다. 은하린 중장은 공식 취임식을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 군단 참모들은 이례적인 결정에 당혹스러워했지만 그녀의 의중을 감히 묻지 못했다. 은하린에게는 화려한 의전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부대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군단 정보참모부의 독고철이 지휘하던 제72보병 연대의 모든 자료를 요구했다. 훈련 기록, 급식 현황, 병력 배치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의 모든 감사 기록까지. 참모들이 가져온 서류 더미는 책상을 가득 채웠다. 은하린은 밤을 새워 그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훈련 실적은 우수했고 급식 만족도는 높았으며 병사들의 사기도 양호하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은하린의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보였다. 너무 완벽했다. 모든 수치가 너무나 깔끔하게 맞아떨어졌다. 마치 누군가 미리 계산해서 맞춰놓은 것처럼. 은하린은 707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렸다.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만 현장은 진실을 말한다. 그녀는 결심했다.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 다음 날 새벽 6시. 은하린은 다시 민간인 복장으로 차를 몰았다. 이번에도 수행원 없이 혼자였다. 목적지는 제72보병연대 예하 제3대대. 파주 인근에 위치한 이 대대는 최전방 부대로 중요한 전략적 거점을 담당하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모범 대대로 기록되어 있었다. 대대 정문에 도착한 은하린은 초소 근무병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다. 군단장 은하린 중장입니다. 대대장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기습 감사입니다. 초소 근무병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황급히 경례를 붙이고 차단봉을 올렸다. 은하린은 천천히 차를 몰고 대대 안으로 들어갔다. 이른 아침 대대 내부는 조용했다. 병사들의 아침 점호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은하린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게 정돈된 부대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병영 건물 외벽의 페인트가 벗겨진 곳,
훈련장 철조망의 녹슨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식당 건물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 은하리는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입구에서 한 명의 취사병이 배식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은하린을 보고 민간인 복장 때문에 잠시 의아해했지만 곧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군단장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 메뉴가 뭡니까? 취사병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쌀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입니다. 반찬은요? 그게 전부입니다. 은하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군대 급식 기준상 아침 식사는 최소한 4가지 이상의 반찬이 제공되어야 했다. 그녀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직접 배식대를 확인했다. 스테인리스 용기 안에는 묽은 된장찌개와 시든 김치만이 놓여 있었다. 전투식량 보관고를 보여주십시오. 취사병은 난처한 표정으로 뒤편의 창고를 가리켰다. 은하린이 창고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고 안에는 전투식량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무작위로 한 박스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레토르트 식품 포장지를 확인했다. 유통기한이 6개월 전에 만료된 제품이었다. 은하린은 다른 박스들도 확인했다. 대부분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었다. 그녀는 취사병을 돌아보며 물었다. 이것들로 식사를 만들고 있습니까? 취사병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알고 있지만 다른 식재료가 없습니다. 급식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은하린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물었다. 대대장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쯤 관사에 계실 것입니다. 은하린은 즉시 관사 건물로 향했다. 대대장 관사는 병영 건물과는 달리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무궁화 2개를 단 중령이 문을 열었다. 마석구 중령이었다. 마석구는 민간인 복장의 은하린을 보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누구십니까? 지금 몇 시인데 관사까지 찾아오는 겁니까? 은하린은 신분증을 꺼내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마석구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 군단장님,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마석구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은하린이 관사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거실에는 고급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대형 평면 텔레비전이 벽에 걸려 있었다. 식탁은 원목으로 만들어진 고가의 제품이었고 주방에는 최신형 가전제품들이 즐비했다. 은하린은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이 가구들은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마석구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개인 자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영수증이 있습니까? 그건 부대 운영비 집행 내역을 보면 지난 3개월간 관사시설 개선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이 지출되어 있더군요. 그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마석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하린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 부대 병사들은 유통기한 지난 전투 식량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반찬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2천만 원짜리 소파에 앉아 최신형 텔레비전을 보고 있군요.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오해가 아닙니다. 은하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지난 사흘 동안 당신 부대의 모든 회계 장부를 검토했습니다. 급식비는 절반만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장비 구입비도 장부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물은 없습니다. 마석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은하린은 그의 어깨에 달린 무궁화 2개의 계급장을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그것을 잡았다.
마석구 중령. 당신은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계급장을 떼어냈다. 실밥이 끊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다. 마석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는 가족이, 당신 부하들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은하리는 냉정하게 말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헌병대에 연락했다. 제3대 대장 마석구 중령을 공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 즉시 인원을 보내주십시오. 30분 후 헌병대 차량이 도착했다. 마석구는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다. 대대 병사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은하리는 병사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편히 하십시오. 은하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는 병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여러분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지휘관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병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은하린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물었다.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희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변화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하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오늘부터 군단 전체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름은 비룡의 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군단장인 나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입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은하리는 계속 설명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여러분은 익명으로 부대 내의 문제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 폭행, 부당한 대우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원은 절대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보는 내가 직접 확인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한 병사가 다시 손을 들었다. 정말로 보복이 없을까요? 만약 제보했다가 들키면 들킬 일이 없습니다. 시스템은 완전히 암호화되어 있고 접속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누군가 제보자를 찾아내려 한다면 그 사람이 먼저 처벌받을 것입니다. 은하리는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나를 믿어주십시오. 그날 오후부터 비룡의 눈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제보가 뜸했다. 병사들은 아직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부터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처음 용기를 낸 몇몇 병사들의 제보가 실제로 처리되는 것을 보고 다른 병사들도 신뢰를 갖게 된 것이었다. 제보 내용은 참혹했다. 한 대대에서는 소대장인 대위가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있었다. 또 다른 부대에서는 주임원사가 부식을 빼돌려 외부에 팔아넘기고 있었다. 어떤 곳에서는 훈련 실적을 조작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거짓 보고를 강요하고 있었다. 은하리는 매일 밤 늦게까지 제보를 검토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직접 확인했다. 그녀는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했고 증거를 수집했으며 관련자들을 즉각 조치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보직 해임된 간부의 수는 30명에 달했다. 대위 12명, 소령 8명, 중령 5명, 그리고 대령 5명. 군단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부패의 사슬이 단숨에 끊어지고 있었다. 일부 간부들은 은하린에게 불만을 품었고 뒤에서 수군거렸다. 하지만 감히 표면으로 드러내지는 못했다. 은하린의 눈빛이 너무나 차갑고 단호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병사들은 달라졌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생겼다. 제대로 된 급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불합리한 대우가 사라졌다. 훈련은 더 힘들어졌지만 그것은 정당한 훈련이었다. 병사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임했다. 은하리는 밤마다 군단장 집무실에 앉아 비룡의 눈 시스템을 확인했다.
제보는 여전히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부정부패에 대한 제보보다는 개선 제안이 늘어나고 있었다. 병사들이 스스로 부대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 별 3개를 단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 무게를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은하린 중장의 개혁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비룡의 눈을 통한 제보는 계속 이어졌고 부패한 간부들이 하나둘 제거되면서 군단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오랫동안 부대를 자신의 왕국처럼 다스려온 고위 간부들에게 은하린의 등장은 재앙이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제25보 병사단장 백두산 소장이었다. 그는 별 2개를 단지 5년이 넘었고 곧 중장 진급을 앞두고 있었다. 육군 사관학교 40기로 군 내부의 탄탄한 인맥을 구축해 놓은 그는 자신의 사단을 철저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그에게 은하린 중장의 개혁은 자신의 영역에 대한 침범이자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었다. 백두산 소장은 50대 중반의 다부진 체격에 언제나 위험 있는 표정을 유지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군 생활 30년 동안 쌓아온 방식이 옳다고 확신했고 젊은 여성 장군이 와서 모든 것을 뒤흔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은하린이 자신보다 한 계급 위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백두산은 은하린이 부임한 지 3주째 되던 날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 장문의 서신을 보냈다. 그 내용은 은하린 중장의 개혁 방식이 지나치게 과격하며 군의 위계 질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서신에서 은하린이 정당한 절차 없이 간부들을 보직 해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대 지휘 체계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장님의 열정은 이해하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군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방식은 오히려 부대 사기를 저하시키고 간부들의 사기를 꺾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자신의 서신이 효과를 발휘하리라 믿었다. 육군 본부에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고위 장교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의 계산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었다. 은하린 중장을 군단장으로 임명한 것은 육군 참모총장이었고 그는 은하린의 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백두산의 서신은 육군 본부에 접수되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참모총장은 그 서신을 은하린에게 전달하며 말했다. 계속 밀어붙이십시오. 저항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개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백두산은 여전히 자신의 사단을 자신의 방식대로 운영했다. 특히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사단 직할 특공연대였다. 이 연대는 매년 실시되는 육군 사격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백두산의 치적으로 기록되어 왔다. 그는 이 연대를 통해 자신의 지휘 능력을 과시했고 이것이 자신의 중장 진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었다. 은하린은 백두산 소장의 서신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비룡의 눈을 통해 들어온 한 가지 제보에 주목했다. 제25보 병사단 특공연대의 사격 훈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제보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적었다. 연대의 사격 성적은 조작입니다. 훈련 전날 밤에 표적지에 미리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병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은하린은 이 제보를 받고 즉시 움직였다. 그녀는 다음 주에 실시될 특공연대의 정기 사격 훈련 일정을 확인하고 예고 없이 참관하기로 결정했다. 훈련 당일 아침 7시. 은하린은 군단장 전용 차량을 타고 파주에 위치한 특공연대 사격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군단 작전 참모인 김철수 준장을 대동했다. 김철수는 은하린이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참모 중 한 명으로 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사격장에 도착하자 백두산 소장이 황급히 나와 맞이했다. 그는 은하린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군단장님,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제대로 준비를 했을 텐데요.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실제 모습을 보러 왔습니다.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십시오. 백두산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훈련장으로 안내했다. 사격장에는 이미 특공연대 병사들이 집결해 있었다. 약 100명의 사수들이 사격 준비 자세로 대기하고 있었다. 은하리는 훈련장 뒤편의 참관석에 자리를 잡고 쌍안경을 꺼냈다. 그녀는 500m 전방에 설치된 표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표적이었다. 하지만 은하린의 눈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수없이 사격 훈련을 해왔고 표적의 미세한 차이도 구별할 수 있었다. 훈련이 시작되었다. 연대장의 구령에 따라 첫 번째 소대가 사격 자세를 취했다. 사격 개시 신호와 함께 총성이 울려 퍼졌다. 1분 후 사격이 종료되고 표적 확인 시간이 되었다. 보조 인원들이 표적지를 가져와 점수를 집계했다. 1소대 평균 점수 95점. 담당 장교가 보고했다. 백두산 소장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이어서 2소대, 3소대가 차례로 사격을 실시했고 모두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은하리는 쌍안경을 내려놓고 백두산 소장을 바라보았다. 인상적인 성적이군요. 감사합니다. 저희 연대는 육군 최고 수준의 사격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격장으로 걸어갔다. 백두산과 참모들이 황급히 그녀를 따라갔다. 은하리는 500m 전방의 표적지가 설치된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아직 사격하지 않은 새 표적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표적지를 햇빛에 비춰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표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은하리는 표적지를 뒤집어 뒷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종이를 가볍게 눌러보았다. 특정 부분의 종이가 미세하게 얇아져 있었다. 누군가 바늘로 여러 번 찔러 종이의 강도를 약화시킨 흔적이었다. 은하리는 표적지를 백두산 소장에게 내밀었다. 이것 좀 보십시오. 백두산이 표적지를 받아들었다. 은하린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부분을 보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표적지는 조작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미리 구멍날 위치를 약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총알이 이 부분을 맞히면 마치 정확하게 명중한 것처럼 보이겠죠. 주변의 장교들이 웅성거렸다. 백두산은 당황한 목소리로 변명했다. 이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아마 실수로. 실수가 아닙니다. 은하리는 차갑게 말하며 다른 표적지들도 하나씩 확인했다. 10개 중 8개가 같은 방식으로 조작되어 있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육군 최고 수준의 실력입니까? 종이에 미리 구멍을 뚫어놓고 쏘는 것이? 백두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하리는 쌍안경으로 훈련을 지켜보던 김철수 준장을 불렀다. 준장님, 조작되지 않은 새 표적지를 700m 거리에 설치해 주십시오. 700m입니까? 그렇습니다. 700m는 일반적인 소총 사격 훈련 거리의 2배가 넘는 거리였다. 보조 인원들이 새 표적지를 들고 700m 지점으로 이동했다. 은하리는 사격장에 대기 중이던 병사에게서 K2 소총 한 자루를 건네받았다. 그녀는 소총의 상태를 점검하고 탄창을 장전했다. 그리고 사격 자세를 취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백두산 소장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은하리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동작이었다. 그녀의 눈은 700m 전방의 표적에 고정되었다.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계산하고 조준경을 미세하게 조정했다. 첫 발이 발사되었다. 총성이 울리고 1초 후 700m 전방에서 표적지가 흔들렸다. 쌍안경으로 확인하던 장교가 외쳤다. 명중입니다. 10점 구역입니다. 은하리는 멈추지 않았다. 연속으로 4발을 더 발사했다. 모두 10점 구역에 명중했다. 5발 모두 완벽한 명중이었다. 사격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700m 거리에서 5발을 모두 10점 구역에 명중시키는 것은 특수부대 저격수 수준의 실력이었다. 은하리는 소총을 내려놓고 백두산 소장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조작이 아닌 실전 능력입니다. 백두산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은하리는 주변의 장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부터 이 사단의 모든 훈련은 재평가됩니다. 조작된 기록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문책될 것입니다. 그녀는 백두산 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백두산 소장, 당신은 오늘부로 제25보 병사단장 직에서 보직 해임됩니다. 후임자가 부임할 때까지 대기 발령 상태로 전환됩니다. 백두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하린을 쳐다보았다. 저는 별 2개를 단 소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임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지휘하는 부대가 조직적으로 훈련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이것은 군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입니다. 계급이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은하리는 더 이상 그와 말을 나누지 않고 돌아섰다. 그녀는 김철수 준장에게 지시했다. 연대의 모든 간부들을 소집하십시오. 그리고 제3대 대장 이준혁 중령을 불러주십시오. 이준혁 중령은 35의 젊은 장교로 병사들 사이에서 신뢰가 두터운 인물이었다. 그는 비룡의 눈을 통해 여러 건의 개선 제안을 올렸고 은하린이 주목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1시간 후 이준혁 중령이 도착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은하린 앞에 섰다. 이준혁 중령, 오늘부로 당신을 제25보 병사단장 대리로 임명합니다. 후임 사단장이 부임할 때까지 이 사단을 책임지고 바로잡으십시오. 이준혁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저는 아직 중령입니다. 사단장 직책은 실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은하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경례를 붙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은하리는 군단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제보들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치지 않았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고 끝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었다. 별 3개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그 무게만큼 바꿀 수 있는 것도 많았다. 은하린이 군단장으로 부임한 지 2달이 지났다. 계절은 어느새 한겨울로 접어들었고 경기 북부 지역에는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쳤다. 기상청은 영하 30도까지 기온이 떨어질 것이라 예보했고 실제로 파주와 연천 일대는 매서운 추위에 얼어붙었다. 12월 21일 새벽 4시. 은하리는 군단장 집무실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녀는 부임 이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밤을 새우며 부대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한파가 계속되는 요즘은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전방 초소의 병사들이 제대로 방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난방 시설은 정상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했다. 그때 비상 전화벨이 울렸다. 은하린이 수화기를 들자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군단장님, 제9사단 작전참모 박민수 대령입니다. 긴급 상황 보고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파주 민통선 북방 3km 지점 GOP 7번 초소의 난방 시설이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현재 초소 내부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은하린의 표정이 굳어졌다. GOP는 일반 전방 초소로 비무장지대 인근에 위치한 최전방 감시 초소였다. 그곳에는 보통 한 개 분대 규모인 8명에서 10명의 병사들이 교대로 근무했다. 병력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9명이 근무 중입니다. 소대장인 김태훈 중위와 병사 8명입니다. 동상 증세를 보이는 인원이 3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수리팀은 언제 도착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박민수 대령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이 한파로 인해 접근로가 결빙되어 차량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도보로 이동하려면 최소 6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병사들이 버틸 수 있을지. 은하리는 즉시 결정을 내렸다. 헬기를 준비하십시오.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군단장님께서 직접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기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헬기 운항 자체가 위험합니다.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기상 상황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즉시 헬기를 준비하고 방한복, 핫팩, 따뜻한 음식, 그리고 휴대용 난방기를 적재하십시오. 30분 내로 출발합니다. 은하리는 전화를 끊고 군복을 재정비했다. 그녀는 서랍에서 방한복과 방한모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허리에는 로프와 카라비너를 착용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수없이 했던 레펠 하강 장비였다. 30분 후 군단 항공대 경납고에서 UH-60 헬기 한 대가 시동을 걸었다. 은하리는 헬기 조종사인 최진혁 소령과 간단한 브리핑을 했다. 소령님, 현재 기상 상황에서 비행이 가능합니까? 최진혁 소령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매우 위험합니다. 강풍과 낮은 가시거리 때문에 정밀한 조종이 필요합니다. 그럼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출발합시다. 은하리는 헬기에 탑승했다. 함께 탑승한 인원은 군의관인 이상훈 대위와 정비병 2명이었다. 헬기 화물칸에는 방한복 10벌과 핫팩 100개, 그리고 따뜻한 국과 밥이 든 보온 용기가 실려 있었다. 휴대용 난방기 3대도 함께 적재되었다. 헬기가 이륙했다. 새벽 5시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헬기는 심하게 흔들렸다. 은하리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맨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래로는 얼어붙은 땅과 나무들이 보였다. 목적지까지 15분 소요 예상입니다. 최진혁 소령이 헤드셋을 통해 말했다. 은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화물칸에 실린 장비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모든 것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었다. 10분 후 헬기는 목적지 상공에 도착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GOP 초소는 산악 지형의 정상 부근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은 나무와 바위로 둘러싸여 있었다. 헬기가 착륙할 만한 평지가 없었다. 군단장님, 착륙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 지점이 초소에서 2km 떨어진 곳입니다. 최진혁 소령이 보고했다. 은하리는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다. 호버링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내가 레펠로 하강하겠습니다. 레펠 하강이라니요? 지금 풍속이 가능합니다. 은하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이미 안전벨트를 풀고 레펠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최진혁 소령은 더 이상 말리지 않고 헬기를 초소 상공 15m 지점에 호버링 시켰다. 은하리는 헬기 측면 도어를 열었다. 순간 차가운 바람이 몰아쳐 들어왔다. 영하 30도의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로프를 헬기에 고정하고 자신의 하네스에 연결했다. 그리고 이상훈 대위에게 지시했다. 내가 하강한 후 물자를 내려보내십시오. 로프에 묶어서 천천히 내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은하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헬기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강풍이 그녀의 몸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로프를 잡고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동작이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10초 후 은하린의 발이 땅에 닿았다. 그녀는 재빨리 하네스를 풀고 초소로 달려갔다. 초소 입구에서 한 명의 병사가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은하린이 다가가자 병사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누구십니까? 군단장 은하린 중장입니다. 소대장은 어디 있습니까? 병사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하린을 바라보았다.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군단장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안내하십시오. 은하린은 초소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열악했다. 병사들은 침낭에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그들의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 손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는 김태훈 중위가 다른 병사들을 보살피고 있었다. 중위님, 은하린이 불렀다. 김태훈 중위가 고개를 돌렸다. 그는 방한복을 입은 은하린을 보고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은하린이 가슴에 계급장을 보이며 말했다. 군단장 은하린입니다. 상황 보고 부탁합니다. 김태훈 중위는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으며 경례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된 경례가 되지 않았다. 편하게 하십시오. 보고하십시오. 네. 어제 저녁 8시경 난방시설이 고장났습니다. 자체 수리를 시도했으나 부품 파손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현재 인원 9명 중 3명이 동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하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병사들은 모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지금부터 상황이 나아질 것입니다. 헬기에서 물자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은하린은 다시 밖으로 나가 헬기를 향해 신호를 보냈다. 이상훈 대위가 로프에 물자를 묶어 천천히 내려보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내려온 것은 방한복과 핫팩이었다. 은하린은 그것을 들고 초소 안으로 들어가 병사들에게 나눠주었다. 이것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핫팩을 옷 안에 넣으세요. 병사들은 떨리는 손으로 방한복을 받았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군단장님, 저희 같은 말단 병사들을 위해 직접 여기까지 오시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말단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전사들입니다. 은하린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물자를 날랐다. 휴대용 난방기가 내려왔고 곧 초소 안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음식이 담긴 보온 용기가 도착했다. 모두 앉으십시오. 먼저 몸을 녹이고 식사를 하십시오. 은하린은 직접 국을 떠서 병사들에게 나눠주었다. 병사들은 군단장이 자신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한 병사는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초라한 모습을. 울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도 조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겁니다. 은하린은 동상 증세를 보이는 병사들을 이상훈 대위에게 인계했다. 대위는 응급 처치를 시작했다.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빠른 조치로 회복이 가능했다. 1시간 후 초소 안은 안정을 되찾았다. 난방기가 작동하면서 온도가 올라갔고 병사들도 따뜻한 음식과 방한복 덕분에 체온을 회복했다. 은하린은 김태훈 중위와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눴다. 중위님, 난방시설은 언제부터 노후되었습니까? 김태훈 중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사실 1년 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교체 요청을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계속 미뤄졌습니다. 1년 동안이나요? 네. 겨울만 버티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파는 예상보다 심했습니다. 은하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다. 은하린은 헬기에 연락하여 정비팀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기로 했다. 그녀는 병사들과 함께 초소에 남아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군 생활의 어려움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은하린은 진지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군단장님,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군단장님께서 직접 저희를 구하러 오신 것을, 이런 지휘관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은하린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이 혹한 속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오전 10시경 정비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난방시설을 완전히 교체하기 시작했다. 은하린은 그제야 헬기로 복귀했다. 헬기가 이륙하자 병사들은 밖으로 나와 손을 흔들었다. 은하린도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며 경례를 붙였다. 헬기 안에서 이상훈 대위가 말했다. 군단장님, 오늘 일은 금방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소문이요? 네. 군단장님께서 병사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레펠 하강까지 하셨다는 소문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병사들이 군단장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은하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소문이나 명예를 위해 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병사들이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간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상훈 대위의 말은 맞았다. 그날 이후 은하린 중장의 이야기는 군단 전체에 퍼졌다. 병사들은 그녀를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라 진정한 전우로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은하린을 위해 더욱 열심히 훈련에 임했다. 신뢰는 명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었다. 은하린이 제7군단장으로 부임한 지 1년이 흘렀다. 그 1년은 군단 역사상 가장 격렬한 변화의 시간이었다. 첫 한 달 동안 30명의 부패 간부가 제거되었고 그 다음 석 달 동안 또 20명이 추가로 보직 해임되었다. 비룡의 눈 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1200건이 넘었고 그중 800건이 실제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변화는 단순히 부패를 제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은하린은 썩은 뿌리를 도려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을 심었다. 젊고 유능한 장교들이 중요한 보직에 발탁되었다. 그들은 계급이 아니라 실력으로 선택되었고 병사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었다. 이준혁 중령은 제25보 병사단장 대리로 임명된 후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는 부대의 훈련 체계를 완전히 개편했고 조작된 실적 대신 실전적인 능력 배양에 집중했다. 6개월 후 그는 정식으로 준장으로 진급하여 사단장에 임명되었다. 35의 나이에 별을 단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그는 그 무게를 충분히 감당했다. 김태훈 중위는 GOP 초소에서 은하린을 만난 후 달라졌다. 그는 부하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지휘관으로 성장했고 소대원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다. 은하린은 그를 주목했고 반년 후 대위로 진급시켜 중대장으로 발탁했다. 김태훈은 자신의 중대를 군단 최우수 중대로 만들어냈다. 군단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과거에는 상급자의 눈치를 보며 형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던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병사들은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았다. 비룡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간부들도 변했다.
그들은 병사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은하린 군단장의 눈이 언제나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훈련도 달라졌다. 형식적인 훈련과 서류상의 실적은 사라졌다. 대신 실전을 가정한 강도 높은 훈련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병사들이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깨달았다. 이 훈련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은하린 군단장이 직접 훈련장에 나와 그들을 격려했다. 때로는 함께 땀을 흘렸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제7군단은 육군 전체 훈련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사격, 체력, 전술 모든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것은 조작된 결과가 아니라 실제 실력이었다. 육군본부의 평가단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최하위였던 군단이 1등으로 변신한 것이었다. 은하리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육군본부의 사단 현대화 예산을 신청했다. 그녀는 직접 육군 참모총장을 면담했다. 회의실에서 그녀는 철저하게 준비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총장님, 제7군단은 지난 1년간 근본적인 변화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는 장비의 현대화가 필수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60대 초반의 대장으로 은하린의 개혁을 처음부터 지지해온 인물이었다. 그는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가 필요합니까? 첫째, 노후화된 통신 장비의 교체가 시급합니다. 현재 전방 초소들의 통신 장비는 10년 이상 된 것들입니다. 둘째, 야간 작전 장비가 부족합니다. 야간 투시경과 열상 장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방한 장비와 피복의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200억 원입니다. 참모총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200억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는 은하린의 능력을 믿었다. 승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1년 후 다시 평가를 받으십시오. 그때 제7군단이 여전히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다면 추가 예산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장비 현대화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통신 장비가 도입되고 야간 작전 장비가 배치되었다. 병사들의 방한복도 최신형으로 교체되었다. 군단의 전투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년이 되던 날이 다가왔다. 은하리는 군단장 임기를 마치고 육군본부로 전속 발령을 받았다. 그녀는 육군본부 전력발전부장으로 보직이 결정되었고 대장 진급 후보자 명단에도 올랐다. 하지만 은하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급이 아니었다. 자신이 맡았던 군단을 제대로 된 모습으로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것이었다. 이 임식은 12월 20날로 정해졌다. 은하린이 처음 부임했던 그 계절과 같은 겨울이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이 임식이 열리는 군단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공식 참석 인원은 500명이었지만 소문을 듣고 모인 병사들까지 합쳐 3,000명이 넘었다. 연병장 단상에는 은하린의 후임자인 신동욱 중장이 서 있었다. 그는 50대 초반의 베테랑 지휘관으로 은하린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을 적임자였다. 그의 옆에는 군단 참모들과 주요 지휘관들이 도열해 있었다. 식순이 진행되고 이임사 순서가 되었다. 은하린이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을 바라보았다. 1년 전 그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병사들의 눈에 생기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은하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제7군단 장병 여러분. 1년 전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많은 문제를 보았습니다. 부패, 부조리, 형식주의.
하지만 동시에 저는 희망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연병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혹한 군단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간부들을 보직 해임했고 훈련 강도를 높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사 한 명이 눈물을 닦았다. 그의 옆에 선 동료들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계급장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별이 하나든 세 개든 그것은 부하를 지배할 권리가 아니라 부하를 보호할 의무라는 것을. 만약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휘관이 있다면 그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은하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이 1년 동안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동료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희생정신이 무엇인지. GOP 초소에서 혹한 속에서도 임무를 다하던 병사들, 부당함에 맞서 용기 있게 제보했던 병사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모든 장병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병장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은하린도 목이 메었지만 애써 감정을 다스렸다. 제가 떠나도 여러분은 계속 강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강함은 지휘관 한 명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동욱 군단장님은 훌륭한 지휘관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주십시오. 그녀는 신동욱 중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신동욱도 경례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 육군 최강의 전사들입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마십시오. 계속 배우고 계속 발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강한 군대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은하린은 마지막으로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자부심이 가득했다. 제7군단 장병 여러분,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은하린이 경례를 붙였다. 순간 연병장에 있던 3,000명의 장병이 일제히 경례로 답했다. 그리고 누군가 외쳤다. 은하린 장군님 감사합니다. 그 외침은 곧 함성이 되어 연병장을 가득 채웠다.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려 퍼졌다. 은하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임식이 끝나고 은하린은 차에 오르려 했다. 하지만 병사들이 길을 막아섰다. 그들은 울면서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군단장님, 저는 1년 전 거의 군대를 그만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군단장님 덕분에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병사가 말했다. 저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군단장님 같은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은하린은 그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했다.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었다.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 무렵 은하린은 마침내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자 병사들이 도열하여 경례를 붙였다. 그 줄은 사단 정문까지 이어졌다. 차 안에서 은하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스쳐 지나가는 부대 건물들, 훈련장, 그리고 병영. 모든 것이 1년 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눈빛, 그들의 자세, 그들의 마음. 이틀 후 은하린은 육군본부에 출근했다. 그녀의 새로운 보직은 전력발전부장이었다. 이 자리는 육군의 미래 전력을 기획하고 발전시키는 핵심 보직이었다. 그리고 대장 진급을 앞둔 장교들이 거쳐가는 자리이기도 했다.
육군 참모총장이 그녀를 집무실로 불렀다. 총장은 은하린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다. 이것이 차기 대장 진급 예정자 명단입니다. 당신 이름이 최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은하린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급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장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당신이 대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7군단에서 보여준 것처럼 육군 전체를 바꿔주십시오. 은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육군본부 건물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다.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는 제7군단 장병들이 오늘도 훈련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녀의 전설은 이제 시작이었다. 별 3개로 한 군단을 바꿨다면 별 4개로는 육군 전체를 바꿀 수 있을 것이었다. 은하리는 주먹을 쥐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험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제7군단 장병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새로운 전설의 막이 올랐다. 그리고 이 전설은 계속될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은하린 중장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 아닌 책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기억하십시오. 직책은 남을 지배할 권리가 아니라 남을 보호할 의무입니다. 때로는 혼자서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혁명이 되고 한 사람의 진심이 1000명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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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